숫자에 따라 출산 비용을 주겠다고 지자체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 10만 국민의 염원이다.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엄마 뱃속부터 공공보험이 아닌 태아보험이라는 민간보험에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무책임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치료받을 권리, 조건 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복지 공약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 일하는 국민이라면 성별, 나이, 고용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쉬라고 했지만 쉴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 비의료인, 비정규직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으며 병과 협약이 없는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강제 조항 및 법제화 없는 유급 휴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마저도 이윤을 앞세우고 인력 부족 이유를 대며 백신 휴가 권고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요구해 조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고용 불안정성이 큰 취약 노동계층을 상병수당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주요한 의제입니다.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아픈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노동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20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 수 법제화와 지역 간호사 수급에 관한 내용, 간호사 인권에 대한 내용, 신규 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만큼 국민적 지지가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언제 이 법안을 논의할지 정해지지 않아 동의를 보냈던 10만 명의 국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 법안이 정해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숨을 멈추고 견뎌내야 하는 잠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인력에 대해서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사망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코로나19가 끝나면 채용한 간호인력은 처치곤란이다는 식의 핑계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를 맡을 대통령 후보가 명확한 정책적인 공약을 발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피켓처럼 윤석열 후보는 무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간호인력이 기준이 마련되고 상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간호 인력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의료연대 본부의 정책 질의 답변을 보낸 각 정당의 대표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획기적으로 인력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계획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부분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더 나은 간병 환경과 국민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규 간호사를 최대로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해당 간호 인력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늘리는 인력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간호간병 서비스가 전면 확대 시행될 수 있고 모두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기준 상향과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한 그런 어설픈 정책만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활동지원사들에게 노동조합이 있기도 이전에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서 활동보조인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9월이었는데요. 당시 그 활동보조인연대 티셔츠에서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우처 노, 월급제 예스.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우리가 여태껏 정부와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정책이 이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 오늘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책 요구가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이던 시절 그때에도 우리는 같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바우처 제도 폐지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립하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전달체계 개편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사회서비스원법이 생겼고 사회서비스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 시간만큼 그 횟수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라는 틀은 변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원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는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별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대부분 시급제 노동자로 계약되고 있으며 일이 없으면 임금이 없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바우처 제도 폐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공공운영 비율을 0%에 가까운 현재의 수준에서 30% 이상 확충하십시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 주장할 수 있도록 월급제 도입해 주십시오. 휠체어 등 환자 이동 시에 함께 움직이고 재활 운동 치료를 돕고 환자의 목욕을 돕기도 하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고합니다. 이렇듯 간병 노동자들은 환자와 24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여러 질병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환자에게서 오미나 혈액, 병원균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또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의 주사바늘의 실수로 환자 침대 시트에 남아있을 경우 간병 노동자들이 간병을 하다 찔릴 위험도 높습니다. 만약 간병 노동자가 감염된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까지 쉽게 바이러스를 옮겨 집단 간염으로 간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고령 노동자, 중환자, 와상환자가 많아 간병을 하는 중 근골격계 질환 부상 위험이 특히 심각하게 높습니다. 자세를 바꿔줄 때 몸에 힘을 실어야 해서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고 테니스 엘보, 어깨 근육도 많이 다칩니다. 환자 침대에서 간병 노동자가 낙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병 노동자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산재보험 적용해서 계속해서 배제당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감염병에 걸리든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든 일하다 다치거나 감염되었더라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모두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근본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어 쉬게 되면 고용보험 역시 적용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0억 저희라고 어쩌겠습니까? 쉬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져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병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한 권리도 확보받지 못한 채 크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간병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간병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지정하였고 산재보험 대상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났지만 산재보험은 감감무소식이고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맞을 당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병원의 간병 노동자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했을 때도 충북대 병원은 정부 지침을 끝까지 무시하며 간병 노동자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간병 노동자 조합원들은 모두 직접 알아서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지역의 공공병원인 충북대 병원이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병역 지침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간병 노동자는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 당시 마스크 지급 순위에서도 밀렸고 백신 접종에서도 밀렸고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여전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급 4,000원 수준 2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며 환자를 가장 가깝게 보는 노동자임에도 언제까지 그림자처럼 차별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간병 노동자는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는 간병 노동자의 집계 관리가 너무 어려워 제대로 된 행정지역 역시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간병 노동자의 건강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간병 문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병의 질을 올리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병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간병 노동자가 즉각 포함될 때까지 우리 간병 노동자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주장할 것입니다. 법제화하고 간호인력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의료 인력 및 돌봄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의료 인력 및 돌봄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해달라고요. 네, 어떤 대통령이든 저희의 요구를 대통령을 제대로 원합니다. 의료 공공성과 인력 충원된 공공성이 확보되는 나라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의료 공공성, 돌봄 공공성 확대하라.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윤장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역점을 두어서 반드시 성사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던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합병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노동계 또 대우조선 지회, 금속노조, 또 시민사회, 학계 모든 그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또 지역사회, 경남의 지역사회는 이것을 예견했고 이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이러한 그 어떤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대우조선 노동조합 동지들, 경남의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 또 우리 유호정 의원님 정말 그동안에 고생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인 국가기관산업의 정책 실패를 확인했다는 점, 둘째 그 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어떤 전횡과 독단으로 일관해온 결과라는 점, 셋째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선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없는 어떤 정책의 실패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그 잘못된 것을 간추하면서 이제 바로 잡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대우조선 당사자, 조합원들, 노동조합과 또 지역 경제 주체들, 또 지역의 시민사회, 또 우리 전체 조선산업에 관련된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독단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공론화를 통해서 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지금 새로운 주의를 찾아주자는 등 새로운 재벌을 물색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 정책 금융이 들어간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그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제1위의 기관산업인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그런 큰 목표와 그림 아래서 산업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민간 매각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기업 민간에 팔아버려야 된다. 거기서 살고 있는 노동자, 지역사회 다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공공은행입니다. 도대체 그 책임 어디다 둔 겁니까? 정부가 관리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민간에 팔아야 된다. 그 전에 공공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민간에 팔아버리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면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이 운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이 회사의 중요성, 공공성을 가지고 또 수익성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좀 더 좋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독점이 경제를 망친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심사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3년 전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이유가 불승인 하니까 그래 무산됐어, 어쩔 수 없지.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산업은행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기아차를 현대차에 팔아버려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습니다. 4분의 3이 넘는 거죠. 결국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독점 기업에 우리는 당해야만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원래 군함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 군함을 제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죠. 결국 그럼 우리나라 군함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현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수산업이 이렇게 종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함께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산업은행은 더 이상 민간 매각 우선주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들을, 우리 경제를 보다 합리적인 경쟁 체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테러입니다. 저는 테러로 말하겠습니다. 현대중공 노동자들 3만 명이 공장 밖으로 나가고 지금도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누굽니까? 바로 재벌 세습입니다. 어렵다는 회사가 임금 20% 반납하는 회사가 갑자기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하고, 그 이후로 물적 인적 불화를 통해서 회사를 쪼개고 부를 정몽준에서 이제는 정기선에게 돌렸습니다. 그에 맞서서 이제는 국가 테러에 맞서서 현대중공업 지부 또한
투쟁을 연대를 함께하도록 하지만 하겠습니다. 이 투쟁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독과점의 문제 해소 못할 것이라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후 결합심사 안 될 거로 이미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의 세습을 위해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대우조선, 현중, 기업결합심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금 노동자들의 수탈의 시대를 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적폐임을 자처한 거였습니다. 그 투쟁에 시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동참을 하고 지금까지도 농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5만 5천의 노동자 중에 2만 5천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잘못된 매각 정책으로 인해 경남의 부품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거제의 경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선의 호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미 왔습니다. 현장에는 일할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이동거래 아집으로 문재인의 적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고 떠났습니다. 조선의 호황이 왔지만 일할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노동자위 나설 그런 위치에 돼 있습니다. 대우선치에는 요구합니다. 잘못된 매각을 그리고 적폐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이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퇴진을 끝까지 요구해서 쟁취하겠습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추진 이동걸 산업은행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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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특혜 매각 실패했다. 조선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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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천수 이른바 청땡땡 본부장입니까? 영업이사라면서요. 저는 그런 노동조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가 본부장이 아니고 이제 영업이사라고 노동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지 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천수 요양병원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금천수 요양병원 지구가 있고 항노총 소속 공공사회산업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법상으로 2개의 노조가 있고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조섭대표 노조가 최소한의 공동대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오히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자기들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금 인상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동대표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업이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니 당장 노동조합에서 내쫓으라고 시정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없이 자행되어 온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시정명령과 지도와 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끼리 싸우고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 현장에서 탄압받고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 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 제가 몇 마디만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조법은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주적이라 하면 노동자들이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적이라 하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바로 노동조합의 주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화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땡땡 조직 모르겠습니다. 조직 부장, 대협력 이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금천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혼자서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미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노총에게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조합은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노동조합을 사측에 팔아먹고 있는 이 정땡땡 대협력 이국장, 지부 조직부장을 당장에 징계해서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사회산업 노조가 교대 노조였던 당시에도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이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사측의 관리자가 남자 직원을 대거 입사시키며 이미 입사 전 만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임금 등 노동 조건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재직 중인 같은 연차의 직원보다 연 300만 원 이상이 임금이 주어졌고, 또한 공유 노동 시간 중에 성과급이 있는 업무, 즉 수당이 있는 업무를 그들에게만 부여하며 다른 직원들과 격한 임금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직원들은 사측의 관리자 제안으로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되며 승진, 기숙사나 무급휴직 등에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부는 수당이 있는 업무는 직원 간의 임금 격차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기준을 알려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병원장은 그 직원들은 수당 있는 업무를 주기로 하고 입사시킨 직원이라며 수당 있는 업무의 분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병원장과 관리자가 임금 불이익을 주도하고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 노조의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챙겨주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지난 2차례 교대 노조를 했던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 노조 지부장은 직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향상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측과 교섭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공유도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의 10대 및 고정 연장 수당의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는 실질적 임금이 오르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근로계약서 변경에 합의를 했고, 직원들의 자부수당 논의를 거부하며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병원의 입장과 동조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금천수 요양병원은 사측의 관리자를 통해 혜택을 주며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 노동조합 조합원의 학대를 유도하고, 그 지부장은 직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더 이상의 부당 노동행위는 없어야 하며 이런 부적절한 유착관계 실태에 대해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인사관령을 받았다고 하며 근로자라고 하면서 근로자위원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방하기 위한 의도인 것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같이 짝이라도 앉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국장은 본인들도 정모 씨를 조합원으로 안 받으려고 했지만 받게 됐다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뒤 바로 일주일 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본조 간부까지 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금천수 요양병원과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과 한몸인 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하물며 정모 씨는 그냥 사측 인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노동자들 대상으로 악행을 저질러온 인물입니다. 수요부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2015년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진정을 넣자 당시 경영본부장 정모 씨는 실효부 70명을 모아놓고 대원일에 몇 년치 직원들이 일한 토요일 근무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다면서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쓰면 근무 수당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직원들 70명 앞에서 무릎장을 놓고 인물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한국노총 지부장은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제기하지도 않았던 직원들에게까지 앞으로 제기할 수 없도록 버젓이 합의서를 내밀어 재갈을 물렸던 것도 이 정모 씨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정모 씨는 노조 파기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여태까지 판정받은 두 차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징계 당사자이자 징계를 내린 당사자이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사례의 주범입니다. 지부장은 원자가 복음이다라는 언행으로 사실상 징계를 내리고 정원내 지하 1층에서 그 순간 층간이동에도 근무지 이탈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던 사례입니다. 또한 정모 씨는 노동자들에 대한 언행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했음에도 면담을 하는 직원들에게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양아치다라는 언행을 하고 씨발이라는 욕을 수차례 소리 지르며 노동자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여성치료사가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구축하여 건강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병원장이 인사를 안 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그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는 것 때문에 이 여성 직원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총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자마자 간부를 달고 보건의료 지부장인 저에게 이런 싸가지가 없다, 또라이, 양아치, 바보, 좆됐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다음날에는 직원들이 밥 먹고 있는 식당에서 지부장에게 당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인물이 바로 이 정모 씨입니다. 본부장 역할을 한 10년 동안 한 사람이, 그리고 노조에 대한 관리를 해왔던 이력이 있는 자가, 더 나아가 노조 파괴를 했던 자가 이렇게 형식적인 계약을 그렇게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본조 간부까지 하며 직원들에게 가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은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당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노조 가입을 권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 주위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매우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반복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합니다. 정모 씨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라며 이를 고발하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